안녕하세요. 주권방송 2018년 연말 특집 방송 진행을 맡은 이형구 기자입니다. 옆에는 NK투데이 문경환 기자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 한 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뜻깊었던 한 해가 아닌가 싶은데 문경환 기자님은 올 한 해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올해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 특히 이제 한반도 정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실 한국 사회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큰 일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1년을 돌아보면 이 해가 앞으로 좀 먼 미래에 역사책에 실릴 만한 해인가 이걸 좀 생각해보게 되거든요. 실릴 만한 해도 있고 그냥 뭐 특별한 일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 해도 있는데 우리 민족사 전체를 놓고 볼 때도 올해는 반드시 역사책이 실릴 만한 그런 해다. 그만큼 우리 민족의 이 역사, 운명에서 큰일이 있었던 해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정말 올해 초에 있었던 일인데 마치 작년이나 재작년에 있었던 것처럼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올 한 해 참 많은 일이 있었던 것 중에 좀 대표적인 것, 가장 기억에 남는다거나 대표적인 거를 한 3가지 정도 꼽는다면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올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북미 정상회담을 가장 먼저 꼽고 싶어요. 북미 정상회담이요? 남북 정상회담보다는 좀 북미 정상회담이 더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고 북미 정상회담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 민족과 미국의 어떤 갈등 관계가 좀 거의 반세기 이상 지속됐는데 거기에 하나의 종지부를 찍는 그런 우리 민족의 승리의 상징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이 진짜 가장 중요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남북 정상회담 물론 큰 의미가 있죠. 우리 민족의 단합. 그 이전에 한 10년 정도 이명박근혜 시기 동안 우리 민족이 크나큰 어려움, 고통을 겪었는데 이게 다시 이전 시기에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보다 더 지금 뛰어넘었어요. 이미 6.15 시대를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그런 어떤 민족 단합의 상징으로서 남북 정상회담 꼽을 수 있겠고요. 3가지를 꼽으라 했으니까 북미 정상회담 하나, 남북 정상회담 하나, 하나를 더 꼽자면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이 어디 있는가를 쭉 추적해 봤을 때 신년사를 꼽는 사람도 있고요. 저는 신년사보다 북한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꼽고 싶어요. 올해 4월 달에 있었던 이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북한의 노선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 이전에 2013년이었을 거예요. 그 경제건설과 핵 무력 건설 병진 노선을 채택을 했다가 이번에 경제 총집중 노선으로 바뀌었다라기보다는 좀 상승 발전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많은 의미를 담고 있고 이게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을 이끌어낸 힘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이제 북한의 이제 노동당 전원회의 를 꼽아주셨는데 좀 작년이랑 올해랑 어쨌든 많은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변화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작년이랑 올해랑 좀 비교를 하자면 좀 어떤 차이가 생겼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올해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많이 잊어버렸어요. 네. 작년에 있었던 일이 마치 한 5년 전, 10년 전에 있었던 일처럼 여겨지기도 하는데 사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전쟁 전야였죠. 작년 4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항공모함 3척을 한반도에 집결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콕 집어서 북한에 대한 대응 태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4월 며칠 날 뭐 북폭을 시작한다. 이런 뉴스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날짜까지 콕 박아가지고 그 날짜가 보니까 이제 그 달이 안 뜨는 금음 이때였죠. 그래서 달이 안 떠서 깜깜할 때 폭격을 시작한다더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전쟁 적경이었고 뭐 11월 달에 북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쏘고 핵 무력 완성 선언도 하고 이러면서 진짜 전쟁 나느냐 마느냐 뭐 거의 이런 판국이었는데 올해 들어서 갑자기 이게 변했어요. 분위기가 너무 빨리 변하니까 사람들이 좀 당황했죠. 이 도대체 뭔 상황이지? 전혀 이제 갈팡질팡 뭐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작년에 전쟁 접경의 그런 치열한 대결 속에서 이 북미 간의 대결이 일단락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완전히 정반대의 분위기가 쫙 펼쳐졌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는 전쟁이냐 평화냐 여기에 이제 가장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그런 생각 드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
작년이랑 올해랑 같은 사람인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작년에는 뭐 완전 파괴 막 이런 얘기 하다가 올해는 뭐 너무 이제 나도 그를 좋아하고 그도 나를 좋아한다 뭐 이런 식의 발언까지 하면서 큰 태도 변화를 보인 게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오면서 이 정세가 이렇게 급격하게 180도 달라진 정세가 열리는 시작점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1월 1일 날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발표되고 평창 동계올림픽에 뭐 참가할 의사를 보였다면서 막 올림픽부터 해가지고 됐던 것 같은데 그 1월 1일 날만 해도 신년사를 딱 발표됐을 때 올해 정세가 이렇게 될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었던 것 같아요. 좀 신년사를 보면서 한반도 정세가 이렇게까지 발전할 줄 혹시 예상을 하셨었나요? 아 예상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알 수가 없고 근데 신년사를 보는 순간 야 이건 전면적인 변화가 있겠다라는 것까지는 이제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은 이제 뭐 당연한 수순이 됐다라는 걸 알았는데 북미 정상회담까지 연내 가능할까 이렇게 빨리 할 수 있을까는 사실 잘 몰랐어요. 예측을 하기 어려웠는데 북미 정상회담까지 그래서 상황 변화는 예측할 수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킬 거라고는 사실 누구도 생각 못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사실 남북 관계나 북미 정상회담도 있지만 뭐 중국과도 뭐 세 차례도 정상회담도 하고 뭐 다른 나라도 일본도 북한이랑 내내 사이가 안 좋다가 어떻게 우리 좀 만나달라고 계속 이제 구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는데 이 북한의 위상 변화 아니면 역할 이런 거를 좀 올해 돌아보면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게 이 한반도 문제 동북아 질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플레이어는 북한이다. 이건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언론들이 최근에 한반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분석하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은 내년 1월 1일에 북한의 신년사를 주목해야 된다. 미국도 지금 여기에 엄청나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거 하나하나가 동북아 질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비단 동북아에만 한정될까? 전 세계가 사실은 주목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계의 화약고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한반도와 중동 두 군데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중동이 사실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 보이잖아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고 중동에서 뭔 일이 나든 그 우리하고 뭔 상관이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중동의 그 여러 분쟁들 속에 북한의 역할이 있다라는 얘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좀 중동 분쟁의 이제 핵심 국가 중에 하나가 이란인데 이란과 북한 사이의 협력 관계는 널리 알려져 있거든요. 이란의 핵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미사일 개발 이런 게 북한과 상당히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는 건 미국의 뭐 CIA 보고서에서도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중동 지역의 여러 국가들이 북한의 무기를 상당히 애용한다 그래요. 북한 무기가 상당히 이제 뭐 가격 대비 그런 가성비라 그러죠. 네, 가성비가 좋다. 그래가지고 중동 문제에서 북한의 영향력이 실제 있고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이번에 이제 올 상반기에 한반도 문제가 급격히 막 변하면서 전 세계에서 북한에 대한 관심이 딱 집중되고 있을 때 시리아 아사드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뜬금없잖아요. 사실 시리아 대통령이 왜 북한의 지도자를 만나려고 그러지? 그만큼 중동에서도 한반도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북한의 위상이 지금은 상당히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게 됐고 올해 상반기에 많은 언론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반성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북한을 너무 몰랐고 너무 무시했다. 근데 보니까 북한의 신년사 한번 발표되니까 세계 분위기가 바뀌더라라는 거를 이제 다들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북한이 이런 뭐 한반도 정세 변화, 세계에서의 관심을 받는 이런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궁금한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가장 큰 건 작년에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것에서부터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작년에 북한 이제 핵 개발을 본격적으로 이제 막 시위를 했단 말이에요. 미사일 계속 보여주고 뭐 연초부터 막 수소폭탄 실험 뭐 이런 걸 하면서 미국 내에서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 완전 파산했고 완전 실패했다.
미국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북한이 이제 완전 핵무장을 하게 됐다. 이러면서 이제 미국의 대북 정책을 전면 수정할 것들이 요구가 나왔는데 결국 미국이 대북 정책을 수정하게 된 결정적 원인은 북의 핵 개발에 있다라는 거고 핵 개발을 완성을 하고 나니까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단순히 군사력뿐만 아니라 이제 정치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힘이 있으면 사람들이 무시를 못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많은 이제 나라들이 북한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래서 핵무력 완성이 이제 크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올해 이제 경제 총집중 노선을 제출했는데 이건 뭐냐면은 핵 개발 완성됐으니까 이제 경제 집중하겠다. 라는 건데 이게 경제에 집중하게 되면은 몇 가지 효과가 있는데 하나는 미국이 북한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계속 사용해 왔던 게 경제 봉쇄란 말이에요. 이 경제 봉쇄가 이제 무력화된다는 거죠. 실제로 북한 경제가 대북 제재도 뭐 전혀 흔들림 없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상당히 이제 전전긍긍하고 있는 건데 경제 총집중 노선을 이제 채택을 하면서 더 빨리 발전할 수 있게 됐다. 뭐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전쟁을 하지 않는 이상 이 국제 질서는 이 경제력에 의해서 이 또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일종의 북한이 체제 경쟁 카드를 던졌다고 봐요. 미국하고 북한하고 누가 더 잘 싸우는지 한번 보자. 이걸로 한번 승부 내보자. 이런 이제 카드를 던진 건데 미국 입장에서 지금 사실 불리하죠. 미국 경제가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미국을 앞서는 그런 이제 강한 경제력을 갖겠다. 이걸 통해서 이제 국제 질서의 그 미국의 어떤 횡포 이런 것들 다 정리해버리겠다라는 게 북한의 이제 의도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되고 이런 이제 군사력, 경제력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사실 크게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북한이 이게 가능했을까? 그 오랫동안 고립과 봉쇄를 당하고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저는 이게 이제 정치력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정치가 안정돼 있어야 군사력이나 경제력도 발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정치가 불안정하면 정책 하나 이렇게 정부에서 채택하려고 그래도 뭐 국회에서 개싸움 하느라고 결국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도 뭐 무슨 법 통과가 되는데 막 누더기법이 통과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나라에서는 뭔가 정책을 하나 내와도 이걸 힘있게 집행을 할 수가 없는데 북한은 이제 정치가 워낙에 안정돼 있다 보니까 핵 만들자 그럼 핵 만드는 거고 미사일 만들자 그럼 미사일 만드는 거고 뭐 건설하자 그럼 건설하는 거고 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정치적 안정, 정치력 이런 것들이 사실 그 배경에 깔려 있고 이걸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듣다 보니까 조금 또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그 사실 다른 사람들 보통 일반적인 분들은 북한이 대화의 장에 이제 나왔던 것이 이제 미국의 이제 제재나 압박 때문에 나왔다라고도 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데 이런 인식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을까요? 예, 일단은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2017년, 16년부터 해가지고 미국의 대북 제재가 상당히 고강도로 진행이 됐고 2017년 최고조에 올랐거든요. 뭐 사상 최대 제재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북한이 엄청나게 고통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정작 북한에 갔다 온 사람들은 제재를 받는 느낌 자체를 못 받았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북한에 갔다 온 사람들의 이제 뭐 증언, 사진, 영상 이런 것들을 보면은 북한이 계속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것만 보이지 실제 제재 때문에 막 허덕이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게 이제 뭐 평양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북 제재로 인해서 북한이 어떤 막 힘든 고통을 받고 있어야 그 말이 통하는 건데 고통을 받고 있지 않은데 뭐 대북 제재에 굴복해가지고 대화에 나설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사실 그럴 거였으면 90년대 이 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에 이미 무릎 꿇었겠죠. 근데 고난의 행군보다 지금이 훨씬 경제 상황이 좋은데 지금 와서 갑자기 무릎 꿇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실을 잘 모르고 그냥 자신들의 바람을 그냥 투영한 거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북한이 무릎 꿇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분석을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이 한반도 정세 변화의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이거가 뭐 미국의 압박 때문이 아니라 북한의 그런 군사력, 경제력 그리고 그걸 군사력과 경제력을 이제 발전시킬 수 있던 원동력으로 또 이제 정치력이 바탕이 됐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책을 쓰셨잖아요. 네, 네. 잘 안 팔리긴 하지만 잘 안 팔렸어요? 아, 예. 아직 2세에 못 들어갔습니다. 네, 이거 많이 팔려야 되는 좋은 책인데 어쨌든 책 김정은의 이제 저자시기도 한데 이 북한의 이제 정치력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역할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이고 올해 한 해 돌아보면서 굉장히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관심을 이제 집중을 받은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 그 모습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이 드셨나요?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가 주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이제 언론들이 그동안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을 너무 과소평가했다. 새롭게 봐야 된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됐고 저야 뭐 이제 그 전부터 계속 과소평가하지 않고 제대로 보자라는 측면에서 결국 이제 책까지 쓰게 된 건데 사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가 서방 언론이나 국내 언론들이 대부분 이제 뭐 유럽이나 미국 언론의 논조를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네. 서방 언론에서는 북한을 악마화하는 데 집중하고 그 악마화하는 데서 가장 이제 집중이 되는 게 북한의 지도자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북한 체제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이제 그 단일 어떤 지도 체제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도자에 대해서 음해모략하는 게 북한 체제를 흔드는데 가장 효과적이라는 걸 서방도 아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어떻게든 지도자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공격을 하게 되고 인신 공격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근데 올해 이제 정상회담 3번이나 하면서 이게 뭐 두 번째 5월 달에 했던 거는 뭐 생중계는 안 됐지만 4월 달이나 9월 달은 생중계를 하면서 우리가 다 직접 실시간으로 봤단 말이죠. 실시간으로 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게 완전히 다르네. 이런 걸 이제 알게 됐고 그것도 저는 4월 달과 9월 달에 사람들의 이 정서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4월 달의 분위기는 어떤 거였냐면요. 내가 생각하던 북한의 모습, 북한의 지도자의 모습, 김정은 위원장은 이런 사람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전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9월 달은 이미 이제 한번 깨졌잖아요. 4월 달에. 자기 네. 이제 선입견이 깨졌는데 9월 달에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더라. 라는 쪽으로 이제 더 발전을 한 거죠. 그래서 좀 보면 볼수록 이제 그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고 우리가 그동안 이제 잘못 알았던 거, 왜곡되게 알고 선입견을 갖고 있던 게 다 깨지면서 진짜 모습을 이제 보게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북한은 이제 아까 정치력이 바탕에 깔려 있고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가능했던 건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이걸 폄하하고 과소평가하려고 해도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도자로서의 그런 어떤 능력과 자질 이런 게 없으면 북한 정치가 안정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무리 뭐 무슨 북한은 독재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 그냥 군인들이 막 총칼에 무서워가지고 할 말 못하고 이런다고 백날 주장을 해도 실제로 지도자 자질이 없으면 그 유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회가. 우리나라도 딱 보면 박근혜 정권 보세요. 맞아요. 네, 개인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한 나라가 얼마나 혼란에 빠지는지가 딱 드러나잖아요. 근데 북한 사회 같은 이제 이 좀 특수한 체제인 건데 지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면 그 사회는 뭐 발전하기 어렵고 혼란에 빠지기 쉽고. 그런데 지금의 북한의 모습을 보면은 오히려 이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내부 북한 자체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정치력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를 쥐락펴락하는 그런 이제 어떤 실력이죠. 외교력, 정치력 이런 것들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라는 건 이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상황이죠. 김정은 위원장의 경우에는 뭐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 가장 전 세계적으로 공격이 이제 집중되고 나쁜 사람인 것처럼 하다가도 막상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에 해서 만나본 사람들은 또 극찬을 하는 이렇게까지 한 사람에 대해서 평가가 상반되게 나오는가 이런 생각도 올해 보면서 사실 들었던 것 같습니다. 뭐 남부 한반도 전세 발전하면서 아무래도 이걸 가장 이제 방해하고 가로막는 세력이 미국이 아닌가.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할 수밖에 없겠는데 올 한 해 좀 미국의 행보를 좀 보자면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미국은 사실 지금 미국의 모습을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대혼란에 빠졌죠. 네. 국방장관이 사퇴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장관 바뀌는 게 흔한 일이다 보니까 뭐 1년에도 뭐 몇 명씩 바뀌잖아요.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한 기수 동안은 그러니까 4년 동안 거의 그대로 유지되는 게 보통이에요. 심지어는 정권이 바뀌었는데 그대로 유지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오바마 정부 때 뭐 그 누굽니까 부시 정부 시절에 국방장관 그대로 기용을 한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임기 중간에 갑자기 이제 사퇴를 한 거는 사실 좀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만큼 좀 미국이 혼란스럽다. 국방장관이 또 어떤 역할입니까? 미국에서 국방장관이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전 세계의 어떤 전쟁과 이 평화를 좌지우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하고 뜻이 안 맞아가지고 나 못 해먹겠다 그러고 나가버린 건데 이게 지금 이제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요. 미국이 전 세계 곳곳에 이제 불을 지른단 말이에요. 불을 지르면 이제 불을 꺼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가서 불 꺼주겠다라고 하면서 돈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잘 안 먹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라크 가가지고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세계 경찰 노릇하냐 나 못 하겠다. 저 그 얘기 들으면서 프랑스 시위가 생각나더라고요. 프랑스 시위요? 네, 프랑스에 그 노란 조끼 시위 하는데 네. 너무 이제 막 이 시위가 격렬하니까 경찰들이 진압 못하겠다. 그래서 우린 파란 조끼 시위를 하겠다라고 해서 막 그 마크롱 대통령이 뭐 월급 올려주겠다 막 이렇게 이제 회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트럼프도 지금 나 경찰 못 해먹겠다. 돈 좀 더 달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그럼 우리 뭐 미군 주둔비 좀 더 줄 테니까 좀 계속 해라.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만둬라. 우린 너네 필요 없다. 뭐 둘 중 하나로 가야 되는 거죠. 지금 좀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미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쥐락펴락하던 나라인데 북한하고 딱 맞닥뜨렸는데 이게 자신들이 원래 예상했던 상황이 안 된 거예요. 북한에다가 막 이 불을 지르려고 하는데 북한에 불이 안 나고 오히려 반사가 됐죠. 미국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걸 이대로 놔뒀다가는 미국이 이제 홀라당 타게 생겼으니까 북한하고 이제 협상을 안 할 수가 없게 된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전략적 인내는 일단 깨졌죠. 대화를 안 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대화를 하는데 이 불을 끄려면 결국은 북한에 그 불을 지르는 게 뭡니까? 수소폭탄, ICBM 이런 거잖아요. 이걸 없애야 돼요. 근데 북한이 그걸 없앨 리가 없잖아요. 그걸 없애는 순간 이제 북한 집에 불이 나는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그냥은 없앨 수 없는 거고 너네도 그러면 우리한테 불을 지르지 말아라. 이걸 약속해라. 이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수소폭탄과 ICBM, 북한이 가지고 있는 수소폭탄과 ICBM 이 두 개가 모두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건데 미국이 그걸 이제 또 용인할 수가 없죠. 받아들일 수 없으니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난리가 난 거고 이걸 어떻게 수습할 거냐, 수습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 이것 때문에 정말 내부 혼란이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야 이건 안 되는 판이다. 우리가 접자, 손 떼자. 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 주류 사회에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나가던 조폭이 지금 한 지역을 포기해야 되는 건데 부하들이 지금 왜 포기하냐고 저 우리 한판 붙어보자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보스는 지금 한 대 얻어맞고 안 되겠구나 판단해서 손 떼려고 하는 건데 뭐 그런 이제 비유를 좀 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참 미국 입장에서는 난생 처음으로 겪는 어떤 패배, 고통 이것 때문에 내부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좀 한참 된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작년 말 올해 초였던 것 같은데 사실 북미 대화를 시작하면서 그 시작 전부터 어쨌든 틸러슨이 트위터로 이제 해고 통보를 문자가 트위터로 해고 통보 받으면서 시작됐던 것 같은데 끝날 때도 이제 이번에 국방장관을 날려버리면서 끝나네 이런 색도 들고 또 북미 정상회담 6월달에 하기 전에도 그때는 아마 미국에서 북미 정상회담 자체를 하냐 마냐 뭐 이거 자체가 논쟁이었던지 어쨌든 한번 취소했다가 번복하는 사태를 겪었는데 지금은 또 북미 정상회담 자체는 이제 2차 빨리 하자 이렇게 나서던 걸 보면은 북미 정상회담을 하긴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까지는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북이 핵무력 건설도 완성했고 경제도 발전하고 있는데 어떤 뭐 미국이 북한을 대하는 어떤 정책 방향 이런 게 있다면 뭘까요? 저는 그게 없다고 봅니다. 없어서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되고 왜냐하면 뭘 해도 지금은 미국이 손해보는 판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대화를 한다.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를 하자.
우리가 생각할 때 한반도 비핵화를 하면 좋은 건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북한이 최근에 또 그런 발표를 했어요. 한반도 비핵화가 진짜 의미가 뭐냐. 북한이 핵을 없애면 그게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북한만 핵을 없애는 게 아니라 미국도 북한에 대한 핵 위협을 없애야 되는데 핵 위협을 없애는 게 뭐 종이에다가 그냥 서약서 써가지고 사인해주면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북한을 겨냥하고 있는 핵 무기들 그리고 이 작전들, 기지들 이런 것들 다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럼 최소한 주한미군 기지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을 겨냥하고 있는 이 핵 작전 계획들도 다 공식 폐기를 해야 되는 거고 핵 무기들도 다 이제 폐기를 해야 되는 거고 이게 한반도 비핵화거든요. 그걸 하지 않으면 북한도 비핵화 안 하겠다라는 건데 미국이 이걸 이제 받을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지금 북한의 수소폭탄과 ICBM만 없애면 되겠는데 그걸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네 이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정상회담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미국 입장에서. 정상회담 하면은 뭔가 진전된 안을 합의를 해야 되는데 합의할 수 있는 안이 없거든요. 정상회담도 못 하겠지. 근데 정상회담 안 하면 북에서 그러면 이럴 거면 우리 핵 활동 재개하겠다라고 해버리면 이제 미국은 또 이제 난리가 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못 해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자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할 수도 없고 그런 진짜 진퇴양난의 상황이 미국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사실 미국이 북한을 어떻게 요리하겠다라는 정책을 세울 수가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미국이 굉장히 혼란스럽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런 중에서 이제 한국은 올해를 돌아보면 좀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잘한 측면이 많습니다. 실제로 남북 관계가 크게 발전을 했고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건 기존의 어떤 대북 인식, 대북 정책의 한계점들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 문제. 그러니까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이거를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판단과 결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미국과의 상의 속에서 뭐 한미 공조라고 이름은 그럴듯하게 붙였는데 결국 미국 통제 아래에서 이걸 해야 되는 또 이제 처지 그런 이제 인식 이런 게 바뀌질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갈팡질팡한 게 있죠. 대표적인 사례로 9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문재인 정부의 모습이 확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UN 가가지고도 이제 자주적으로 이제 통일을 하겠다. 대북 그 제재 완화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고 심지어는 미국의 입장을 가장 앞장서서 대변하고 있던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조차 미국의 대북 정책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남북 정상회담을 한번 하고 나니까 문재인 정부의 태도가 확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갈 것 같았는데 여기서 이제 미국이 화들짝 놀란 거죠. 내 말은 안 듣고 북한하고 만나더니 북한 말을 듣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미 워킹그룹을 만들게 된 겁니다. 이 한미 워킹그룹 만든 이유는 결국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그런 조짐이 보이니까 이거 안 되겠다. 급하게 이제 틀어 잡은 거죠. 그래서 한미 워킹그룹 만든 이후에 또 남북 관계가 또 지지부진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영향력에 이렇게 흔들리다가 또 북한하고 만나면 또 이게 맞는 것 같아. 이쪽으로 흔들리다가 이게 좀 약간 갈팡질팡하고 있지 않나. 뭔가 좀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가 어떤 결단을 2019년 새해를 맞으면서 어떤 결단을 내리면서 새해를 맞는 것이 좋겠는가 좀 뭐가 있을까요? 가장 좋은 거야 당연히 우리 민족의 단합된 힘을 가지고 미국을 견인하는 거죠. 사실 원래 우리가 하자는 것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한반도 운전자론이라는 게 나는 중립이고 미국하고 북한을 내가 중재해 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거든요. 한국 사회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게 상수예요. 근데 여기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한반도 운전자가 될 수 없고 그냥 미국의 뭐 대리인 역할밖에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통제로부터 벗어나서 남북 사이에 합의한 거는 그냥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 경제가 매우 어렵잖아요. IMF 때보다 더 어렵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IMF 때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는 뭐 이명박 정부 때도 들어봤고 박근혜 정부 때도 들어봤고 뭐 맨날 들으니까 근데 사실 확실히 경제가 안 좋은 건 맞아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지금 안 먹히고 있는데 이거 출로는 사실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세계 경제가 어려운데 뭐 우리만
갑자기 잘 될 수는 없는 거고 남북 경제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수밖에 없는데 남북 경제 협력이 왜 안 됩니까? 미국의 대북 제재 때문에 안 되는 거고 미국의 대북 제재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이건 답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유엔의 대북 제재가 있고 미국의 대북 제재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유엔 대북 제재는 우리가 유엔 가입국이니까 뭐 따라야 될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미국의 대북 제재는 사실 우리가 따를 의무는 없거든요. 그럼 미국이 하면 되는 거고, 그건 우리가 우리 민족끼리의 어떤 거래, 경제 협력은 이건 그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다. 이건 특수한 관계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미국에게 이렇게 요구할 건 요구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하지 못하면 남북 관계는 계속 언제 가든 북미 관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보세요. 남북 정상회담이 좀 늦춰지고 있잖아요. 남북 정상회담이 이 상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확실하게 우리는 미국의 통제에 놀아나지 않겠다. 우리는 독자적인 판단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갖지 않는 이상은 남북 정상회담 전 절대 안 되고 결국 북미 정상회담 하고 나서야 남북 정상회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한정없이 늦어지는 거고 한국 정부의 입장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냥 북미 관계에 끌려다니는 입장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단을 해야 된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냥 미국에 질질 끌려다닐 거냐. 이걸 좀 결단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국에 대한 평가를 좀 들어봤고 또 한반도 정세에서도 빠지지 말고 나와야 되는 게 뭐 주변국 그리고 이제 국제 정세에서도 좀 돌아봐야 될 게 있는 것 같은데 아까도 뭐 몇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중국도 이제 3차례 정상회담도 하고 러시아와의 관계도 뭐 기존에도 좀 좋은 편이었지만은 더 이제 좋아지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중국과 러시아 뭐 이런 국제 관계는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아마 올해 다른 방송에서 아마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북러 정상회담은 급하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북중 정상회담 3번이나 했는데 북러 정상회담 언제 하냐 그러는데 러시아하고 북한의 관계는 사실 중국하고 북한의 관계하고는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북중러 모두 지금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 중국과 러시아도 지금 거의 뭐 상당히 긴밀한 어떤 동맹 관계 거의 뭐 연합국 수준의 관계까지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북중러의 관계가 사실 심상치 않은데 이번에도 이제 외무차관 회담을 통해 가지고 유엔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된다, 재논의해야 된다 이런 합의도 냈어요. 그래서 중국, 러시아가 지금 유엔의 대북 제재를 빨리 좀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중국, 러시아 모두 자기들 요구가 있어요. 러시아도 사실 북한처럼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그래서 러시아도 그런 이제 요구가 있고 중국 역시 자신들의 이제 이 미국과 경제 이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1대1로 사업이라든지 이런 이제 중국의 어떤 미국과의 사활을 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 북중러 협력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협력을 근데 가로막고 있는 게 유엔 대북 제재예요. 그리고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 유엔 대북 제재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중국하고 러시아가 찬성해서 된 거거든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반대하면 되는 건데 자기들이 했으니까 사실 뭐 자업자득이다 한번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중국 러시아 자체가 상당히 급한 상황이에요. 오히려 북한은 중국이나 러시아만큼 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 러시아가 북한과 손을 잡고 이 유엔에서의 어떤 미국의 횡포를 막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하지 않겠나 뭐 이렇게 싶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시리아 대통령 뜬금없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 만나고 싶다. 지금 교황청도 움직이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이제 것들 보면은 전 세계가 어쨌든 북한과의 협력 이런 것들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게 세계 평화와 직결되는 문제 또 아니겠는가 싶어요.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서울답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혹은 이제 앞으로 서울답방 이후에도 한반도 정세를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국이나 미국이 해야 할 역할이나 할 것이 있다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미국은 계속 얘기했지만 약속 지키고 결단해야 돼요. 북한과 평화롭게 공존할 거냐, 아니면 끝까지 자신들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대결을 고집하다가 결국 큰 이제 충격을 맞을 건가. 여기에 대해서 결단을 해야 되고 일단 북미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대로 종전선언을 해야 됩니다. 종전선언 계속 피하면서 북한한테 이거 더 해라 저거 더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도 비난인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미국이 할 일은 명확하다. 약속을 지키면 된다.
라는 거고요. 한국 역시 뭐 계속 얘기했다시피 미국의 그런 통제, 간섭 이런데 너무 휘둘리면 안 된다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한국 내부의 모습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한국 사회의 모습을 보면 이게 과연 김정은 위원장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나 싶어요. 사실 환영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환영의 목소리도 있는데 주말에 이 서울 시내 나가 보면 좀 가관이거든요.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뭐 태극기, 성조기, 이스라엘기는 왜 나온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심지어는 일장기 들고 나온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김정은 위원장을 반대하는 그런 이제 시위대들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김정은 위원장 서울 오시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되는데 아니 뭐 국민들이 시위할 수도 있지. 시위의 자유가 있는 거 아니냐?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과연 그게 자연스러운 시위인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상당히 좀 심상치 않은 현상을 좀 본 게 있는데 좀 됐어요. 몇 달, 한두 달 된 건데 그 EBS에서 이제 뭐 종이 공작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시리즈가 있나 보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뭐 김정은 위원장을 이렇게 종이 인형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걸 내놨다가 몰매를 맞았어요. 좀 황당하죠. 전 세계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그걸 만들어도 되는데 뭐 다른 나라 지도자들은 다 만드는데 김정은 위원장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인터넷상에서 엄청난 몰매를 맞고 그거랑 관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EBS 사장은 사퇴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무슨 어떤 연예인이었던 것 같은데 그 또 이제 김정은 위원장 을 이제 모델로 한 인형이 있었어요. 뭐 피규어라 그러죠. 그거를 이제 뭐 사진 찍어가지고 갖고 싶다. 뭐 그랬다가 또 몰매를 맞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몰매를 이제 막 집중하는 인터넷상에서 몰매를 놓는 그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은 북한은 독재사이고 독재자다. 독재자를 좋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천안함 폭침에 뭐 책임을 물어야 되고 무슨 책임을 물어야 되고 막 그런 걸 이제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치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면 안 되는 것처럼 환영하는 사람 무슨 배신자, 반역자, 매국노 뭐 이런 것처럼 막 몰고 가고 있어요. 이런 현상이 과연 정상적인가? 뭔가 다양한 주장이 나오는 게 아니라 딱 그 주장으로 집중되고 있어요. 책임을 물어야 한다. 독재자다. 그러니까 환영하면 안 된다. 천편일률적인 논리예요. 이거는 작전 세력 들어간 거예요. 그럼 박근혜 정부 시기에 뭐 이명박 정부 시기에 뭐 댓글 부대가 아직도 있느냐? 없어졌다는 얘기 없잖아요. 없어졌다는 얘기가 없으면 있는 거죠. 이번에 그 청와대에서 또 그 뭡니까 민간인 사찰 문제로 막 시끌벅적한데 과연 야 문재인 정부가 설마 민간인 사찰했겠냐라고 하는데 이제 뭐 그 김태우 특감반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상부의 지시를 받아서 민간인 사찰을 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뭐 그런 일 없다 라고 하다가 요즘 또 이제 얘기하는 게 그 사람이 원래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렇게 활동하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때 민간인 사찰하던 습성이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그냥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하더라고요. 전 거기서 약간 의아한 게 아니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을 왜 청와대가 계속 쓰고 있어요? 1년 넘게? 적폐 청산의 의지가 안 보이는 거거든요. 정부가 적폐 청산의 의지를 안 보이니까 적폐 이 세력들, 적폐 부역자들이 야 우리 계속 하던 거 해도 되나 보다.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겠죠. 야 뭐 큰 문제 없네. 뭐 이명박 박근혜 감옥 가고 끝났네.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럼 댓글 부대 당연히 운영하겠죠. 그럼 댓글 부대 운영하면서 이런 일들을 막 하고 있는데 이 제대로 정리를 안 하면 한국 사회는 이제 점점 갈수록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도 해야 될 역할이 있다. 지금 국내에서 적폐 청산 특히 이제 분단 문제와 관련해서 제대로 해결해야 되고 특히 이 뭐 태극기 부대라든지 이런 인터넷상의 댓글 부대라든지 돈줄을 파헤치면 금방 와야 됩니다. 이거 뒷돈 되는 세력이 있거든요. 있으니까 이게 운영된단 말이에요. 정부가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건데 안 하고 있어요. 저는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다. 이래가지고 과연 김정은 위원장 뭐 서울 방문을 맞이할 준비가 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나.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정부도 할 일이 많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뭐 적폐 청산과 관련해서는 뭐 아무래도 대통령이 뭐 남북 관계 발전시킬 생각이 있고
하더라도 어쨌든 행정부 내에서 아니면 정부나 뭐 군이나 뭐 이런 데서 실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예전에 적폐 정권 시절에 하던 사람들이면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던 일 계속 할 텐데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야 남북 관계를 더 빠르게 그리고 발전시킬 수 있고 서울답방도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반도 관련한 좀 한 해를 좀 돌아봤는데 2019년이 좀 궁금하긴 해요. 어떻게 될까? 올해 어쨌든 한반도 문제 관련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올해 참 일도 많고 바쁘기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2019년에도 올해와 같이 뭐 이렇게 빠른 변화나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인가 막 궁금도 하고 그런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네. 생각되고요. 대격돌이 예상이 됩니다. 저는 사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올해 해가지고 북미 간에 큰 틀의 합의가 나왔어요. 근데 이 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죠. 합의를 미국이 지키지 않고 있는 거고 미국이 근본적으로 대북 적대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이 합의를 지킬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근본적으로 포기를 해야 되는데 이 포기하는 과정이 미국 내에서조차 정리가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럼 북한이 미국이 정리할 때까지 그냥 마냥 기다리고만 있겠냐? 그럴 이유가 없어요. 미국이란 나라가 딱 보면은 뭔가 외부에서 충격을 줘야 변화가 있더라고요. 외부에서 충격을 안 주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이제 강한 충격이 한번 주어지지 않겠나. 그러면서 어떤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유지하느냐 폐기하느냐의 기로에서 이 충격에 의해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렇게 되면 한국 정부의 입장이 이제 매우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빨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 대격돌의 상황에서 미국과 손을 잡을 거냐, 북한과 손을 잡을 거냐, 이거는 뭐 둘 중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둘 다 손을 잡겠다, 이거 안 됩니다. 그런 중립의 이 자리는 존재하지 않아요. 결국은 합의 이행하고 평화로 갈 거냐, 아니면 이대로 계속 대결 상태를 유지할 거냐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결단 없이 문재인 정부가 안정적으로 계속 전국을 유지하는 건 힘들다. 빨리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스스로 뭐 좋아가지고 패권을 내려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 뭐 이게 도저히 버텨볼랬는데 버틸 수가 없구나 싶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뭔가 격돌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은 뭐 정부 한반도 이제 평화나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뭐 정부도 노력해야겠지만 뭐 진보 진영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 국민들과 뭐 정당들 뭐 이런 데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평화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뭐 무엇을 좀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좀 드는데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내년에 펼쳐질 전국은 상당히 이제 중요한 국면이고 중요한 고비가 되고 그러면서 또 복잡하단 말이에요. 이런 복잡한 국면에서 뭘 해야 되느냐는 사실 이제 내년 가봐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상황이 될지는. 그런데 여기서 저는 하나 좀 중요한 원칙으로 갖고 있어야 될 건 있다. 이렇게 민족의 운명이 상당히 중요한 고비에 있을 시기에는 자기의 이익보다는 민중의 이익, 민족의 이익을 앞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나의 이익이 여기에 있어. 그래서 여기에 매달려.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큰 틀에서 민족의 어떤 발전 이런 거를 기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 이익보다는 민족의 이익을 앞세우는 게 그렇게 했을 때 좌우 편향도 막을 수 있고 정확한 전략과 과제를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최근에 이제 국제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게 미국의 이제 중동에서 철군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시끌벅적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미국이 북한의 신년사가 어떤 내용으로 발표될 거냐 여기 상당히 좀 주목하고 있다. 거의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그래서 괜히 뭐 그 스티븐 비건 같은 사람 와가지고 우리 이제 뭐 인도적 제재 문제는 좀 풀어주려고 한다.
사실 이 발언 되게 웃긴 거 아세요? 그럼 그동안에는 인도적 문제에서도 제재를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네요. 그럼 나쁜 놈이에요. 대놓고 우리는 인도적 문제도 지금까지 제재했는데 이제 좀 풀어볼까 생각 중이다.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유화 제스처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던데 뭐 트럼프도 이제 빨리 2차 북미 정상회담 해야 되겠다. 뭐 고대한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다 이제 전문가들 얘기는 이게 다 북한의 신년사를 노리고 하는 발언들이다. 북한 신년사에 제발 이제 좀 부드러운 얘기들만 실리기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근데 미국의 이런 모습들을 딱 보면은 뭐냐면은 세계의 어떤 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 시작이 이미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세계 질서가 좀 바뀌고 있는 거고 그 중심에 사실 이제 우리가 있는 거고 올해가 시작이었고 향후 몇 년 동안은 이런 세계 질서가 근본적으로 뒤바뀌는 이런 상황이 계속될 거고 이 질서가 바뀐다는 건 뭐냐면 그 안에서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혼란 이걸 이제 질서가 바뀌는 걸 잘 모르고 여기에 대처하면 혼란에 빠지는 거고 질서가 바뀌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큰 규모의 어떤 국제 질서가 바뀌고 있는 거구나. 이 속에서 우리가 또 한복판 중심에 있는 거구나. 이걸 잘 알면 이걸 기회 삼아서 정말 우리 민족이 엄청나게 큰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여기 붙을까 저기 붙을까 막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우왕좌왕하면 결국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잘 알고 대처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2018년을 돌아보는 주권방송 연말 특집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